안녕하세요. 창조과학회 대전지부 학술부장 이기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지구를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순서는 설계된 지구, 특별한 지구, 외계 생명, 그리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네, 첫째 날에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해와 달과 별들은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네,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 모두 지구 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내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사람이 거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구가 사람이 살기 위해 특별히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중 천체와 관련된 증거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대기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소리가 전달되고 비와 같은 대기의 순환이 있고 온도가 유지됩니다. 그림에서 대기를 통해 소리가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이 공기 입자인데요. 스피커로부터 발생하는 소리가 공기 입자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기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행성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행성의 온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가까운 달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달은 사실상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영하 173도에서 117도까지 널뛰니다. 왼쪽 그림은 대기가 없을 때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대기가 없다면 지구도 오른쪽의 달 그림처럼 도저히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온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기가 너무 두꺼우면 온실 효과로 인해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왼쪽 그림처럼 지구는 알맞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약 15도 정도로 사람이 살기에 알맞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금성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대기로 인해서 420도의 높은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도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금성처럼 높은 온도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 TP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TP는 대기를 고려하지 않고 행성의 활동,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등으로부터 계산한 행성의 온도입니다. 지구의 온도는 약 영하 18도가 되어서 물이 다 얼어붙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온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또 TOPS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대기를 고려한 행성의 평균 온도입니다. 금성은 이렇게 하면은 462도로 너무 뜨거워지지만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딱 적절한 15도의 평균 온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는 이렇게 온도의 조절 외에도 지구를 운석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운석 사건 영상입니다. 잠시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중간에 폭발음들이 있었는데요. 이는 운석이 대기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운석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달의 크기가 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달이 운석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은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운석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대기가 없었더라면 지구에도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운석이 떨어졌을 것이고 수많은 운석들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는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2003년 할로윈 시기 때의 태양 폭풍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텍사스에서 오로라가 관측될 정도로 강한 태양 폭풍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그림이 지지직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으로 인한 것이고, 또 오른쪽 그림에서 갑자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높은 방사선이 관측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가 없었더라면 강한 방사선이 항상 지구로 도달하여서 사람이 생명이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계의 증거로 대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설계의 증거는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자기장도 생명과 대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강한 자기장이 있는 유일한 암석형 행성입니다. 그림에서 왼쪽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암석형 행성이고,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구는 강한 자기장이 있는 유일한 암석형 행성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수성의 약 100배에 달하고요. 금성과 화성의 1000배 내지는 10,000배에 달한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와 화성의 자기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네, 영상에 소리는 없고요. 영상에서 지구에는 지구 전체를 두르는 강한 자기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성인데요. 화성에는 부분적으로만 약한 자기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사 탐사선을 통해서 실제로 관측된 자기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화성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1초에 약 2kg의 대기가 그나마 남아있는 대기가 물질이 우주로 사라집니다. 지구는 자기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기가 우주로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영상은 나사의 메이븐이라는 화성 탐사선 계측 결과에 대한 영상입니다. 태양풍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태양풍의 물질이 화성에 충돌하면서 앞부분에 충격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풍으로 인해서 대기 물질들, 즉 이온들이 우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장이 없으면 많은 대기 물질들이 우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림은 산소 이온이 우주로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의 물질에는 산소 외에도 탄소 그리고 수소 원자들이 있죠. 여기 보여지는 그림의 탄소와 산소, 수소 원자들이 우주로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빨간색 그림은 탄소, 그 다음에 중간의 그림은 산소, 그리고 오른쪽에 푸른색 그림은 수소 원자가 우주로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대기 물질이 우주로 사라지기 때문에 화성은 대기를 유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기와 자기장이 없다면 우리는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림에서 제일 왼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우주 방사선 양입니다. 다른 모든 일반적인 방사선을 더하더라도 1년에 우리가 받는 방사선의 양은 약 4mS라고 그림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개월만 우주정거장에 있으면 약 70mS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가는 도중에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약 300mS나 되는 방사선에 노출되죠. 우주정거장은 그래도 지구 자기장 영향에 있으니 노출이 덜하지만 화성으로 가는 도중에는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성으로 탐사를 간다고 하면은 화성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화성에서 약 500일 거주하는 동안 받는 방사선이 있고, 다시 돌아올 때 받는 방사선을 합치면 약 1000mS의 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방사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의 연간 최대 허용 노출인 100mS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굉장히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화성에 간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설계의 증거는 태양풍입니다. 조금 전 태양풍으로 인해서 방사선들이 있고 이 방사선들이 생명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태양풍이 사람에게 유해하기만 할까요? 태양풍 외에도 우주선 또는 우주 방사선이라고 해서 태양 외의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 등의 유해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풍은 이들로부터 태양계와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주 방사선은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또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지구에서 7,50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쌍성, 즉 두 가지의 별들이 같이 있는 것인데요. 쌍성이 발생시킨 우주 방사선이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출되는 우주 방사선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생명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또한 태양풍은 이런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우측 위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약 90%의 우주 방사선이 태양풍으로 인해 차단됩니다. 나머지 10% 정도만이 지구의 대기에 도달하는데 이들 또한 지구의 대기가 대부분 차단해 주어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위해성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설계의 증거는 태양계의 위치입니다. 은하의 모든 곳이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은하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너무 많은 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죽으며 발생하는 초신성 폭발이라든지 감마선 폭발 제트라든지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태양계는 은하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이 죽으면서 일으키는 초신성 폭발이 영상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수십 광년 주위의 생명을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위력을 이런 초신성 폭발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초신성 폭발은 수십 광년 주위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정도지만 별이 죽거나 블랙홀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감마선 폭발 제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천 광년 밖의 생명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균등하게 전파된다면 초신성 폭발 제트는 말 그대로 제트처럼 특정 방향으로 에너지를 분출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고 이런 제트는 수천 광년 밖의 생명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 주위에는 안드로메다를 제외하고 큰 은하가 거의 없어서 감마선 폭발이 적습니다. 그림 중심에 우리 은하가 있고 왼쪽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주위에 큰 은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마선 폭발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기에 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우리 은하는 중심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 중심에 소위 국부은하군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군 주위에는 은하가 많지 않은 것을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림에서 또 볼 수 있듯이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은하군은 주위에 은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마선 폭발이 빈번해서 생명이 오래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포함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은하 중에서 단 10%의 은하만이 생명이 오래 생존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설계된 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구는 정말 생명이 살기에 알맞은 대기, 또 생명과 대기를 보호해주는 자기장과 태양풍, 위험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태양계 등 생명이 살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조건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하나의 조건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대기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대기가 너무 얕아서도 안 되는 것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특별함을 다룬 나사의 영상이 있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What safeguards our solar system is our star. The sun provides a shield, stretching beyond the last planet in its orbit, a force field that deflects these cosmic rays. But these solar winds can be dangerous too, especially during outbursts called coronal mass ejections. Want a vision of Earth gone wrong? Just look at what solar storms do to our sister planet, Venus. They strip away lighter elements in its upper atmosphere. Hydrogen, oxygen, and the molecule they form, water. What's left is a witch's brew of noxious chemicals, including thick sulfurous clouds. How has Earth avoided the grim fate of Venus? We can see the answer as the solar storm approaches Earth. Our planet has a protective shield all its own. A powerful magnetic field generated deep within its core. In fact, that's just our first line of defense. Much of the solar energy that gets through is reflected back to space by clouds, ice, and snow. The energy that Earth absorbs is just enough to power a remarkable planetary engine, the climate.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지구는 정말 특별하게 창조된 행성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세계관에 있으면 이러한 특별함을 보아도 창조주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특이하게도 지구는 특별하지 않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다음 주제가 바로 이 특별한 지구입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창조하신 행성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는 넷째 날 하루만 할애하셨지만 지구에는 총 5일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행성이 특별해서는 안 됩니다. 진화가 일어날 만한 환경을 가진 행성은 많아야 하고 또 생명의 발생과 진화가 특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구와 같은 행성도 특별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많다고 가정하고 있고 또 지구와 유사한 행성 탐사가 특히 201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계 외의 행성,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들을 태양계 외 행성, 외계 행성 또는 영어로는 엑소플라넷이라고 부릅니다. 1988년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은 지금까지 약 5,600개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2009년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이후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약 5,600개의 행성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목성형 행성 또는 슈퍼지구 행성이라고 해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암석형 행성입니다. 지구와 유사한 암석형 행성은 약 200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슈퍼지구 행성은 지구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중력이 강해서 대기를 좀 더 끌어당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좀 더 얕다든지 아니면 지구와 다른 대기 조성을 갖는다든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생명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환경들입니다.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외계 행성이 모성 주위를 돌게 되면 외계 행성으로 인해 빛이 조금 차단됩니다. 이 차이를 보고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또 외계 행성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성의 공전 주기로 행성의 무게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발사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왼쪽에 있는데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 탐사를 목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다른 탐사와 더불어 이와 같은 외계 행성 탐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1,000억 개 내지는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탐사선 등의 조사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1개의 별이 약 1개의 행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와 비슷한 크기, 모성으로부터 비슷한 거리,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지구형 행성이 주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모성이라면은 우리 태양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태양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왜냐하면 금성과 화성 사이의 거리를 소위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에 위치한 행성이라면 어떤 중력이 적절히 강한 행성이라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면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이 발생하고 진화할 수 있고 또 생명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약 6,000개의 행성 중 지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행성은 약 29개에 불과합니다. 29개도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 대부분은 생명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림에는 마치 액체 상태의 바다가 발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상도에 불과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도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Artistic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상상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성에 대해서 행성의 크기 그리고 무게 정도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림에 있는 행성들의 그림은 이를 토대로 그냥 바다가 존재하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또한 행성 표면의 구조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행성 표면 구조도 우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림이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지구의 사진입니다. 해왕성 궤도 바깥 정도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서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것은 태양빛이 카메라에 비춘 것으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림에서 우리가 보이저 1호가 해왕성 궤도 정도에서 사진을 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어떤 크기나 그림이 굉장히 작게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유명한 태양계 외 행성의 행성계 중에서 트래피스트 1 행성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저 하얀색 점이 바로 트래피스트 1 모성인 별인데요. 그림에서 행성은 지구와 같은 행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구 바깥에 있는 태양계 외 행성을 실제로 관측할 수는 없고 실제로는 별을 보는 정도이고, 태양계 내부에서조차 지구와 같은 행성의 크기가 오른쪽의 그림처럼 굉장히 작은 것을 보았을 때 태양계 외 행성에 대한 그림이다 라는 것들은 다 그냥 상상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덕분에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발견된 행성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목성형 행성이기는 하지만 대기 중에 물 분자를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한 사례입니다. 오른쪽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트래피스트 1이라는 행성계의 트래피스트 1C라고 해서 세 번째 행성의 대기 조성을 관측한 것입니다. 트래피스트 1에 있는 행성계에서도 어떤 대기가 관측될 것으로 또 기대를 했으나 제임스 웹 망원경 결과로는 대기가 없다라는 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굉장히 예외적인 결과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견된 행성의 생명이라든지 어떤 바다, 대기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주로 행성의 크기, 무게, 모성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행성계가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행성의 모성은 적색 외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플레어라는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자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발생한 슈퍼플레어는 너무 강해서 맨눈으로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평소보다 밝기가 100배 밝아지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약 1000배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강한 플레어와 태양풍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대기가 소멸됩니다. 이런 강한 태양풍 한 번으로 대기가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적색 외성에서는 이러한 플레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기가 소멸됩니다. 또한 적색 외성은 크기도 작습니다. 우리 태양에 비해서 훨씬 작고 또한 밝기도 작기 때문에 적색 외성의 생명체 가능 영역은 결국 모성과 매우 가까워집니다.
그만큼 밝기가 더 작고 에너지를 더 적게 주기 때문에 소위 생명체가 거주 가능할 정도의 에너지를 별이 행성에 공급을 하려면은 그만큼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행성이 있으면 조석 고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는데 이를 조석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성에 조석 고정이 되어 있으면 모성을 별을 한쪽으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게 됩니다. 그러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경계에 있다면, 차가운 곳과 따뜻한 곳에 경계에 있다면 그래도 온도가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생명이 발생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너무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여드렸던 지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29개의 행성 중 26개의 모성이 적색 외성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그중 2개는 쌍성입니다. 쌍성은 역시 적색 외성처럼 별들의 활동이 불안정합니다. 남은 2개의 행성 정도만, 한두 개의 행성 정도만 K형 주계열성에 속해서 그나마 유리한데 이들조차도 외성입니다. 작은 별, K형 주계열성에 있는 별들도 외성으로 좀 작은 별들이기 때문에 조석 고정, 또 활발한 초기 태양 활동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행성은 아직까지도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봤던 외계 행성을 지구와 비교해 봅시다. 생명에는 대기와 바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아본 외계 행성은 강한 태양풍을 발생시켜서 대기와 바다를 소멸시킵니다. 생명과 대기에는 이를 보호해줄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석형 행성은 매우 약한 자기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명과 대기에는 또 이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줄 태양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아본 외계 행성의 모성은 오히려 생명에 매우 위협적인 태양풍을 발생시킵니다. 외계 행성들은 그 외 조석 고정, 작은 행성의 크기, 부적절한 별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알려진 외계 행성들은 도저히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다. 하지만 지구와 같이 특별한 행성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외계 생명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계 생명이라고 하면 ET와 UFO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ET랑 UFO가 떠올리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ET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의 외계 생명은 박테리아 또는 어떠한 원시 생명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두고 연구하는 과학의 영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발사 예정인 유로파 클리퍼와 2025에서 2030년에 예정된 유로파 랜더 탐사선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고 관측된 토성의 위성인 유로파에 탐사선을 보내서 생명의 흔적 또는 생명 지표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유로파 클리퍼가 다른 탐사와 더불어서 유로파 랜더라는 랜더가 착륙할 위치를 찾는다고 하고요. 이후 유로파 랜더가 착륙을 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착륙을 해서 본격적인 생명 흔적 탐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의 외계 생명은 SF의 영역이 아니고 박테리아 또는 이런 어떤 원시 생명을 탐구하고자 하는 과학의 영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외계 생명 탐사는 더 이상 UFO와 같은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진화가 일어날 행성은 많아야 하고 많은 행성에서 많은 생명이 발생해야 하고 또 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물에서 생명이 발생하고 또 생명이 진화를 하고 또 생명이 진화를 해서 직접 생명에 도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이는 당연한 명제이며 또한 참인 명제입니다. 그러나 193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엔리코 페르미는
1950년에 이 당연해 보이는 명제를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만약에 진화가 그렇게 보편적이고 지구 같은 행성도 그렇게 보편적이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외계인을 또는 어떤 외계인적인 생명을 만나지 못했는가? 즉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는 UFO라든지 외계 생명이라든지 외계인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지구와 같은 행성, 우리 같은 지적 생명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주의 생명이, 지적 생명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외계인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페르미 역설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 다룬 자료나 영상을 유튜브 등에서 또 많은 곳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웹이라는 분이 이 페르미 역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는데 이를 갖고 이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스티븐 웹이라는 이분은 창조과학자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페르미 역설의 해법은 먼저 문명의 멸망으로 인해서 외계 문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예를 들어서 문명이 자체적으로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럼 조금 생각해보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과 행성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또 수천억 개의 별에 또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또 진화가 만약에 보편적이라면 그 막 수많은 문명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멸망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해결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외계 문명이 결국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모든 외계 문명이 반드시 100%의 확률로 자연재해로 멸종했다고 가정하는 것도 역시 너무 무리한 가정입니다. 우주에는 그냥 수백 개의 행성들이 있는 게 아니고 수천억, 수조 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페르미 역설의 해결법은 모든 외계 문명이 자신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숨기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핸드폰 등으로 방출한 전파를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문명의 외계 문명의 흔적을 다 숨겨버리고 모든 외계 문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러한 자기 자신을 숨기는 행동을 하리라고 가정하는 것도 매우 무리한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티라고 하는 외계 지적 생명 탐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세티라는 프로그램은 외계 지적 생명이 방출할 수 있는 특유의 신호를 탐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때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고 이와 관련된 영화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관심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뚜렷한 성과가 수십 년이 지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렇게 모든 외계 문명이 자신을 숨기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이유든지 멸망했다라는 것으로 페르미 역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최근 유튜브나 자료들에서는 다 본질적인 내용은 다 비슷하지만 그 내용의 그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씩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가설을 해결하는 법의 해결법의 명칭을 살짝씩 바꿔가면서 마치 새로운 어떤 해결법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해결법은 우주가 너무 넓어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가정입니다. 우리 은하에 우리 외에 하나의 지적 생명이라도 존재하게 된다면 200만 년이면 우리 은하 전체에 외계인이 살게 됩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기 때문에 200만 년은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5만 년마다 어떤 행성에서 2개의 행성으로 뻗어나간다고 가정합시다. 왼쪽 아래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5만 년 후에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해서 가까운 별 2곳의 행성으로 여행해서 거기에 거주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5만 년 정도라면 기술이 그만큼 발전할 수도 있겠죠. 이후에 어떤 새로운 기술 발전은 무시하고 똑같이 5만 년마다 새로운 2개의 별의 행성으로 뻗어나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개 행성이 2개로, 2개 행성이 4개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를 약 40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은 200만 년이면은 우리 은하에 있는 모든 별에 있는 행성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40번을 반복을 하고 또 5만 년마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40 곱하기 5만 년 해서 200만 년이면은 온 은하에 인류가 살게 됩니다. 200만 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 세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보면은 200만 년은 1%도 안 되는 정말 산순간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2015년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발견된 지구형 행성의 수를 분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한 챕터에서 조금 전의 계산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은하에 최소한 1개의 문명을 가진 행성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우리 지구죠. 우리 은하 같은 은하 1개당 1개의 지적 생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해서 우주에 있는 은하 수를 참고하면 온 우주에 문명이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 외에 1000억 개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에 우리 지구라는 지적 문명을 가진 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가 온 우주에 대략 1000억 개이기 때문에 1000억 개 곱하기 1 해서 1000억 개의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가까운 안드로메다에도 지적 생명이 존재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계 안드로메다에 있는 지적 생명도 어떤 한 행성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약 수백만 년 정도면은 안드로메다 전체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드로메다 전체에 거주하고 있는 외계 문명을 우리가 실제로는 관측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한 은하 전체에 거주하는 외계 문명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런 외계 문명이 발생하는 어떤 문명의 흔적을 우리가 당연하게 관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페르미 역설은 중간 정도의 타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계 문명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의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2가지 답만 있을 뿐입니다. 낙관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000억 개의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낙관적이라는 가정조차 우리 은하에서 우리가 유일한 지적 생명이라는 것인데 이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구와 인류에 대한 특별함을 가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가 유일한 지적 생명이라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존재가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기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2번째가 사실 우리가 실제 우주를 관측한 결과에서 알려주는 답인데요. 당장 우리는 세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랫동안 탐사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외계 문명 신호도 계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미 역설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페르미 역설이 말하는 진화가 보편적이고 지구 같은 행성이 보편적이면 왜 우리는 아직도 외계의 문명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매우 드물고 생명의 발생, 진화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서 우리는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아까 말씀드린 책의 저자도 도달했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손쉬운 해결책인데요. 우리 창조과학에서도 종종 다루어지는 페르미 역설의 해결책입니다. 이는 항성 간 우주 여행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성 간 우주 여행이 불가능하면은 어디 은하 내에서 어디서 지적 생명이 발생하더라도 문명이 은하 내로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계 문명에 대한 어떤 흔적을 계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물리학자로서는 오히려 지구가 특별하고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도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학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한계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항성 간 우주여행이 불가능하다라는 해결책은 심도 있게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즉 페르미 역설을 보면은 지구는 온 우주에 둘도 없을 만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을 일반적으로 다룰 때는 마치 외계 문명이 많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루어지는데요. 역설적으로 페르미 역설이 지구가 온 우주에 둘도 없을 만큼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방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는 데에 하루만 할애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루만 할애하셨습니다. 창조 목적이 사람과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지구인 만큼 해와 달과 별들조차 먼저는 지구 환경 조성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죠. 오히려 6일을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이 살기 위한 지구와 지구 환경 조성에 할애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목적은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바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결국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를 위한 표가 되고 또 땅을, 지구를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높습니다. 성경 구절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시편에 써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큰 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겠지만 요즘에는 그 큰 산을 보고 그렇게 느끼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주를 보면 누구나 측량할 수조차 없는 놀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를 이토록 크게 창조하신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우주를 보고 창조주가 있음을 아는 것,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고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이 깨달음이 너무 놀라워서 오히려 진화와 창조주의 없음을 우주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고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창조주가 계시고 이 창조주가 어느 때에도 어느 때에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